운영 관련된 문제를 조금 종합적으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제 만사무사 대부와 김용남 후보 본인 간에 금전거래 내역이 없었다라고 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또 해명을 하신 바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걸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정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국 재선거 선대본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선결 과제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히시라고 그동안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후보 또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택 주민들 입장에서 범민주 진영의 후보 누구를 선택하든지 부담이 없을 수 있도록 모두가 범민주 진영에서 지지할 만한 후보라는 것을 좀 검증하고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가자는 취지였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찬성 문제,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망언,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망언, 그리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 회피 발언 등등 네 가지 쟁점이 좀 문제가 됐었고, 그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는 사과를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관련된 피해 유족들이 직접 반발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의 없는 사과를 보이는 것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어쨌든 이태원 참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세 가지 김용남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관을 폭행한 문제였습니다. 보좌관에 대해서 폭언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소위 조인트 깐다고 하죠. 이 정강이를 구둣발로 찬 문제가 제기되어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정강이를 찬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찬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쟁점은 차명 불법 사채업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사채업 운영은 그전까지의 윤리적인 비난과 궤를 달리하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해명이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빌어서 서남모 법률위원장님께서 좀 상세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워놓은 것은 만사무사 대부의 3년치 재무제표 중에 해당 부분, 김용남 후보의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을 좀 알기 쉽게 보시도록 좀 준비했습니다. 그럼 서상범 법률위원장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률위원장,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 서상범입니다. 지금 이제 평택을 김용남 후보의 그 차명 대부업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불법은 아니다. 차명이 아니라 실명 대부업 운영이었다.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고 또 배당에 난 수익도 일체 가져간 것이 없다. 도덕적 비난은 변론으로 하고 적법하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로서 어떤 결격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00년도에 동생이 운영하던 그 농업법인을 인수하면서 그 자회사인 그 대부업체도 같이 인수하게 됐다. 근데 다시 그때 이제 법률적, 금전적, 경영적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관여하게 됐고, 그 이후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또 수익도 가져간 것이 없다. 이렇게 해명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법률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 좀 허위, 거짓, 좀 사실과 동떨어진 해명이신 것 같습니다. 그 5월 25일 날 모 방송사에서 이제 다 알려진 바와 같이 누님이죠. 김용남 후보의 누님과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공개된 거에 의하면 누님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천만 원을 입금을 해줄 테니 그것을 1,000만 원 이하의 800만 원 정도로 나눠서 현금화해서 김용남 후보에게 다시 돌려달라,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또 부친과 재수 부분을 거기가 취직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그 두 가지 발언이 있으셨는데, 그 녹음이 된 것이 2018년입니다. 김용남 후보가 그 동생으로부터 경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수했다는 2020년보다 2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가 실명으로 했다. 비록 도덕적 비난 받을 수 있지만 실명으로 했다라고 했던 2020년보다 2년 전에 결국은 차명으로 대보를 운영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의 육성으로 자백을 하고 있고, 거기서 누님이 동생의 명의로 차명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거냐 했더니 그렇다. 그리고 거기서 누님과의 대화 내용 자체가 조금 불분명하게 해석들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누님이 사업자 등록을 내면 거기에 그 만사무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수천만 원 어치 해주는데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800만 원 정도로 해서 본인한테 다시 돌려달라. 이제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되면 통상 대부업 하는 데에서는 거기를 이제 현금으로 환수하고 실제로는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회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비용으로 잡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익이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그 회사의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이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하게 되고, 또 그 방식이 바로 일종의 자금 세탁입니다. 현금화하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범죄수익은닉법상에 또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최소한 2020년까지 2년 이상을 차명으로 대부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대부업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또 중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명확한 것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방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고, 본인이 배당이나 수익을 받은 게 없다는 계좌를 공개하시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해명이시다 보니까 결국은 허위사실 공표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지금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공선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논란의 파기환송 받았던 것은 김문기 후보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같이 찍은 사진이 그 부분만 이렇게 두 사람 부분만 강조되어 있는 게 이것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한 그 두 마디 때문에 지금 파기환송까지 돼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용남 후보가 하시는 이 해명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중한 허위사실 공표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지금 김용남 하고 계시는 거는 대법법 위반, 그 다음에 또 허위사실 공표, 그 다음에 조세 포탈, 또 범죄수익 은닉,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부친께 190만 원씩 5개월치의 계좌가 공개가 됐는데, 그 재수는 5년 4개월간 사내이사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럼 최소 20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면 한 1억 2천여만 원이 넘게 됩니다. 이거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임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을 주게 되면 명확한 업무상 배임, 너무나도 흔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5억이 넘어가면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까지도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큰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것을 계좌로 입금되는 게 없다는 그걸로 해명하신다는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좀 근거가 희박한, 굉장히 좀 어려운 좀 무리한 해명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 재무제표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요 재무상태표와,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전년도 2021년도에 넘어온 이익금입니다. 8억 6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색 조건 때문에 21년과 20년의 재무제표는 저희가 아직 못 봤는데, 김용남 후보는 회사가 동생이 운영하다가 너무 경영상 어려워서 넘겨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21년의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2년 동안의 운영 결과 적어도 8억 6천만 원의 이익이 나서 2022년에 그걸 7천, 2022년에는 3억 7천, 2023년에는 2억 7천의 수익이 난 것이 김용남 후보
가 소유하고 있는 만사무사 대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야 저희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김영남 후보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지금 수익이 안 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어저께 본인에게 만사무소 대부로부터 직접 이체받은 현금이 없다는 그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은 이익을 본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내부적 거래에서는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정황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총장님 기자회견에서 질문 나온 것들 중에 약간의 백브리핑 필요한 부분들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료 보시면서 혹시 질문 나오면 질문해 주시고, 아까 황교안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해서 보수 단일화가 사실상 일어난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지금 그 평택을의 유이동 후보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2일 날 있었던 토론회 때 그런 입장을 밝히셨고요. 반면에 황교안 후보는 계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민주당에 의한 당시의 폭거 상황은 계엄의 요건에 충족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 후보 간의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는 그 후보들 간의 입장 차가 커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전격적인 황교안 후보의 후보 사퇴 등으로 단일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범민주진영의 후보군인 조국 후보, 또 김용남 후보, 또 김지현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또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김지현 후보의 지지율로 봤을 때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간의 단일화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범민주진영의 후보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4대 선결 과제와 또 김용남 후보에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3대 개인적인 비리 의혹, 보좌관 폭행, 부동산 투기, 차명 불법 사채 운영을 비추어 보면 그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간에 어떤 후보가 전략적으로 범민주진영에게 더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해서 이제 주민분들께서 좀 선택해 주셔야 될 시간인 것 같다, 이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